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참 이례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격앙된 민주 최상목과 심우정의 탄핵 카드를 꺼내다 대법원 전면까지 가겠다. 뭐 결국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대선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마치게 되면은 3권을 거의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뭐 대법관들도 다 알 거고 하니까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죠.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고법이 잘못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본 거죠.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으로 당연한 결론이다. 당연한 일이 여러분들 뭐 4년 5년 정도 끌다가 결론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막 기필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초고속 결론 미국 대선의 부시 고어 사례도 언급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러나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겠죠. 대법원의 정치인 거짓은 유권자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일반 표현의 자유와 다르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입지를 위해 가지고 거짓말로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은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와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명백한 일이 4년 5년 끌고 그동안 대법원이 보여온 그런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미뤄볼 때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뭉개겠죠 뭐. 이 뭐 법을 이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보면 뭐 이게 뭐 한 시간 정도면 이런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4, 5년 정도 끈 거지 않습니까? 2심 뒤집은 대법원 판단 요지 이재명 후보 발언 김 부장을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이건 법조인들은 아마 이렇게 다 무죄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행위가 아닌 인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하고 일반인들 생각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거죠. 골프도 같이 치고 뭐 그런 사람인데 뭐 그거를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국민의힘이 김 씨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사진을 조작한 거를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이제 거기에 다 함께 찍은 거.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뭉갤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대법관들이. 대법관들도 이제 누울 자리를 다 찾을 건데 지금 뭐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전부 다 그냥 누울 자리를 찾는 쪽으로 그렇게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죄인 거죠. 국토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받아들였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백형동 옹백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2심이 뒤집었던 그런 무죄를 그냥 다시 뒤집은 거죠.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확연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년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이제 고지점령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이제 이견을 이야기했네요. 두 사람은 막 그 동네가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유죄 취지로 판결한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수경, 마용조 대법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에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직한 판결을 내렸으면 국민들의 신뢰가 엄청나게 높을 건데 어떻게 대법관들이 이번에도 깔아뭉개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판결을 내렸을까 이렇게 의구심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사건 심리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 4개월이 걸린 데 다 결론도 정반대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부신의 강도가 유례가 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에 이런 손을 들어준 것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도저히 이제 별로 기대를 안 했던 이에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 않고 1심과 2심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를 적용한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은 1심 2심의 법리 해석을 놓고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만을 결정하면 됐다. 그 이야기는 뭐 단박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란 거 아닙니까? 어떻든 대법관들이 그동안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못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뜻밖의 그런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아주 놀랍게 받아들이신 분들도 많았을 것이다. 물론 이제 두 사람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했죠. 또 뭐 반대 논리를 만드는 것은 또 쉬울 테니까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와 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 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형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번에 비교적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좌파 진영이 하고 친한 대법관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분들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손을 들어줬네요. 이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고법으로 사건이 여러분들 다시 가르게 되는 것이고 파기환송심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가지고 대법원의 법리 판단이란 제약 조건 하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의 취지 그러니까 유죄를 인정한 한도 내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이제 사건을 다시 여러분들 선고를 해야 되는 파기환송식 판결이 내리게 되면은 또 여러분들 상고가 가능하니까 뭐 그렇게 끌다 보면은 허지부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뭐 그래도 대법관들이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오늘 이 수출 전선에 이제 경보음이 크게 울릴 것이다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상상해 왔는데 이제 그런 것이 막상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되네요. 오늘 한 경제신문을 보니까 4월 달에 대미 수출이 6.8% 줄어들었네요.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완성차를 수출하는 부두인
평택항 부두가 텅 비었다. 특히 이제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9.6%가 여러분들 줄어들었네. 19.6%. 그래서 좋은 시절이 간 겁니다. 품목별 관세 25%를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되기 어렵죠. 경쟁 차종은 결국 미국에서 현지 생산되는 차하고 붙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개 차량 총액의 한 10,000불, 소비자 부담의 한 5,000에서 6,000불 정도의 추가 부담이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입차에 부과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잔인한 4월 이렇게 이제 표시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4월 달에 석유 화학 제품도 14.4%가 줄어들고 아마 이것은 미국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을 다 포함한 겁니다. 석유 화학 분야의 13.1%, 일반 기계의 6.3%, 자동차가 3.8%. 오늘 한 미국의 경제신문을 보니까 뭐 50억 불 제가 대충 봤는데 GM이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50억 불. GM이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과정에 부품을 해외에서 많이 수입을 하니까 급감한 대미 수출 2024년도 동을 4월 달에 114억 불, 2025년 4월 달에 106억 불. 좋은 시절이 많이 간 거죠. 괜찮은 상품 잘 만들면 마음대로 이런 미국 시장에 팔 수 있던 그런 시절이 간 겁니다. 이제 숫자로 막상 들어보니까 대미 자동차 수출이 이제 전체 수출 가운데 50%를 차지하는데 4월 한 달 동안 대미 자동차 수출이 거의 20% 정도 줄어든 거죠. 우리 수출에 그러니까 이제 50% 정도 수출 시장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추가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전 세계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미국 시장만큼 큰 시장이 없죠. 미국 시장만큼. 근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시장이 없으면 또 죽기 살기로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니까 조금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내겠지만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없는 거죠. 그동안 여러 번 다뤘다시피 아마 한국에서 현지 생산한 100만 대 규모 정도가 중장기적으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동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참 보면은 지난달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28억 8,800달러로 작년 4월 대비 7억 3천만 달러 약 19.6%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 기준 708억 달러의 49%가 대미 수출 시장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관세 전쟁은 참 한국의 뼈아픈 부분 가운데 뭐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외에 다른 품목을 전부 다 포함하게 되면은 4월 한 달 동안 대미 수출이 지난해 4월 달에 비해 가지고 6.8% 줄어든 겁니다. 6.8%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현대차 기아차는 이게 조금 통계가 다른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대개 42%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38에서 한 39% 정도를 보거든요. 토요타가 49%니까 경쟁 차종 가운데서는 현대 기아차가 미국의 현지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만큼 관세 직격탄을 더 많이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일반 기계는 전년 대비 수출이 22.6% 줄어들었고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반도체는 31% 감소했고
수출액 기준으로 4월 한 달 동안 대미 수출액이 6.8%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반도체는 막 그는 좀 선전을 하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참 많이 팝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정의선 그런 회장 지휘하에 상당히 이제 회사가 근실해진 것 같아요. 근실해졌고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차종이죠. 한 아마 토요타 다음 정도로 많이 팔릴 겁니다. 한국 차가. 디자인도 괜찮고 163만 대 팔았네요. 작년에 미국 시장에 163만 대를 현대차 기아차가 판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현지 생산이 54만 대니까 한 100만 대 정도가 한국 등 다른 그런 현대 기아차 생산 기지에서 들어오는 거죠. 108만 대네. 108만 대. 현대차 이 108만 대의 대부분은 울산 공장에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67% 정도. 그러니까 25%의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 108만 대가 현지 생산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한 100만 대 정도의 생산 규모가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동차는 특히 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장치 산업도 아니고 이런 아주 노동이 많이 필요한 그런 거고 또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 만드는 업체들을 되게 조립하는 그런 형태의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일본은 그래도 내수 시장이 좀 크니까 아마 수출 의존도가 한 18%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한 대개 38% 정도 되고 수출 의존도가. 일본도 타격이 크네요. 일본도 성장률이 올해 절반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짙은 회색이 지난해 그 이제 빨간색이 올해니까 보시면은 일본 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1월 달에 1.1% 정도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4월 달에는 수정 전망치를 내 가지고 0.5%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칠 것이다. IMF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독일, 일본, 한국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소위 자유무역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터프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참 몸에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항상 고정비 지출을 억제하고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들 소비 지출 삼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 세대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더 유복한 그런 시대 상황에 성장했지만 부모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절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 이 뭘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자기가 여러분들 종사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기울면은 어떻게 판을 다시 여러분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뭘 어쩌겠냐 이야기죠. 나라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철강도 힘들고 석유화학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자본 집약형 산업이고 중동의 그런 진출 그리고 중국의 설비 정설 이런 부분에 맞물려 가지고 석유화학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죠. 한국은 석유화학을 통해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특히 지난 한 20년 동안 중국의 특수 중간재의 아주 대표주자가 철강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중국도 다 대체를 해버렸고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난 이제 중동 업체들이 석유화학에 바로 진출했으니까. 오늘 경제신문을 제가 이런 방송 준비차 보다가 여기 보니까 왼쪽 하단에 현대연구소가 올해 한국 성장률이 0.7%로 떨어지겠다 이런 보도가 하나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석유화학 위기에 팔 걷어붙인 정부 여수 산업위기 여수의 산업단지에 석유화학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죠. 울산처럼. 그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6시간 전에 떠오른 석유화학 위기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 아니 정부가 뭐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 경쟁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석유화학을 여러분들 어떻게 살리겠냐 이야기죠. 어려운 겁니다. 석유화학 위기에 팔을 걷은 정부 여수 산업위기 지역 지정 중국산 저가 물량의 업계 몸살 긴급 경영자금 보조금 지원 그 지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리겠냐 이야기. 돈을 얼마나 주면 뭡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린 분야를 살릴 수 있겠냐 이야기. 다 여러분들 세금 가지고 연명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글로벌 공급 가임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종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가운데 정부가 석유화학 업체들이 집중된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 뭐 표가 걸려있고 하니까 생색은 내야 되니까 세금 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 집어넣겠죠. 다 소용없는 겁니다. 가뭄에 여러분들 그냥 비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 대응심의위회를 열고 2027년 4월 30일까지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세금만 빨아먹다가 결국은 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기울면은 못 세웁니다. 밑빠진 독에 이런 물붓기죠. 산업부는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성과 악화가 우려된다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과를 악화된 걸 어떻게 여러분들 관리들이 돈 넣어가지고 살리겠습니까? 뭐 그러나 또 정치는 정치니까 뭐 정치인들이 힘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여수 산단 위기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 또 빼먹겠죠. 어떻게 살릴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뭐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또 여수를 지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울산도 지정해야 되고 군산도 지정해야 되고 그게 전부가 돈을 빼먹는 겁니다. 돈을. 막판까지 돈을 빼먹겠죠. 지난해 4,400만 톤이었던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공급 가행 규모는 2028년 6,1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동 업체들이 뛰어들어 중국의 이런 생산 개발을 무진장 늘렸으니까 뭐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동처럼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신설비가 이런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나 또 표가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에 이런 당하는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또 예산 끌어다가 이런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연명 안 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그냥 망하면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데 그게 또 정치적으로는 용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명하는 데 자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연명하는 데. 그러니까 신사업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러면 다 가라앉는 겁니다. 그럼 여수시 산단만 지원할 수 있겠냐. 군산시는 어떠냐. 전부가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조금씩 돈을 여수시가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등의 우대를 제공한다. 전부 다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떼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키우는 거죠. 예. 좋은 시절이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좋은 시절이 이런 짧은 봄날처럼 참 짧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부터 이런 올라간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 관뚜껑에 여러분들 이런 못이 박히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죠. 왜? 세상이 항상 변하니까. 세상 삶의 본질이 변하니까. 변화는 곧 바로 기회하고 위기가 여러분들 동전의 양면처럼 다가오는 거니까. 그걸 잃고 좋은 날이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이런 폼 잡다가 전부가 다 골로 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현대연구소가 올해 한국 성장률이 1.7%에서 7%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일본하고 비슷하네요. 1.7에서 0.7로 떨어지는데 일본 은행이 1.1에서 0.5로 떨어진 한 1% 여러분들 우리보다는 좀 적게 떨어지네요. 일본은 1.1에서 0.5인데 한국은 1.7에서 0.7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수출 경기 침체까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냥 기울면은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가속도가. 좋은 날 다 갔습니다. 뭐 이 사람들도 이 폼 잡고 비를 흠뻑 막으면서도 외친 이 말. 민주노총 3만 명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하다. 아마 노동절 집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집회하고 구호 외쳐봐야 돈이 구호에서 안 나오거든요. 돈이 여러분들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돈을 하루 종일 땅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들 이론이 나오냐. 돈은 벌어야 되는 것이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를 흠뻑 맞으면서 뭡니까? 단결을 외쳐봐야 다 헛소리란 겁니다. 공장이 있을 때 이런 배를 채우는 거지 공장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얼굴을 여러분들 굳히고 결의를 다지면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기본권을 여러분들 확보하라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센 여러분들 결의를 표시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외쳐봐야 경쟁력 떨어지고 있는 여러분들 산업이나 기업이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그냥 땡깡 부리면 여러분 임금 올려주고 임금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파면 임금이 나옵니까?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 되는 거. 돈은 자기 스스로 벌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기본권을 누가 이런 보호해 줍니까?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노동기본권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나라한테 노동기본권을 보호해 달라 얼마나 헛소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 분이 어제 방송 보고 50년 동안 여러분들 제조업을 해왔는데 산단에 직원들이 타고 온 자동차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동기본급 쟁취 기본급을 누가 줍니까? 세금으로 기본급 줍니까? 물건이 팔려야 기본권을 줄 거 아닙니까? 데모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은 다 가버린 겁니다.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서 돈을 이런 버는 것도 아니고 조상을 잘 만나서 이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자기들이 물건 팔아서 이런 벌어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날들이 돼버린 겁니다. 노동기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의 용어입니까. 노동기본권을 누가 이런 보호해 줍니까. 소비자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노동기본권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런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유럽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줘야 여러분들 그냥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들이 짧으면 고생하는 겁니다. 당대에 다 보고 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란 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내란 세금 행산 노동기본권 쟁취 더 열심히 외쳐라 이야기죠. 외쳐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때까지 한번 외쳐봐라.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배 부를 때는 잘 모르죠. 물건이 팔기가 힘든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생산 기지가 한 100만 대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만 명이 여러분들 길거리를 내앉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악담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실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도 여러분들 그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이 매일매일 계속되기 때문에 이 실방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야 이게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이 됐구나. 야 이래가 앞으로 어떻게 다들 먹고 살 거냐 이야기죠. 여수시 산단이 여러분들 50년 동안 장사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과잉 공급이 돼 가지고 도저히 여러분들 이제는 뭐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쟁을. 옛날에 여수 산단에 이런 강의를 나가보면은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이런 콧대가 세죠. 그 여러분들 다 없는 겁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어제 노동절 행사에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 이야기 들고 특히 내 눈에 드는 게 노동기본권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생소한 겁니다. 그냥 차라리 생계비 기본권을 보장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보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완전히 골로 갈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 거죠. 돈을 합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전쟁이고 그 전쟁터에 바로 경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보다 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든지 더 성실히 하든지 더 골무리를 쌓았든지 지금도 연휴가 얼마나 깁니까. 5월 1일 5월 2일 한 일주일 놀지 않습니까. 나는 제조업하는 사람들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거의 일주일 정도 이러면 노는 거지 않습니까. 울산도 힘들다. 울산 힘들겠죠. 뭐 머릿속이 벌써 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그냥 도미노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처음에는 이런 작은 산단들이 무너졌고 이제는 큰 산단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이분들 딱한 이야기는 내가 뭐 다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뭐 이분들 머리에 들어있는 것을 바꾸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 이런 걸 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별로 생각들 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고 개인은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배가 고프고 고생이 되면은 바짝 이런 긴장해 가지고 차릴 수가 있는데 한 국가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완전히 골로 가가 박살이 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보면 그런 생각이 너무나 심하게 드는 겁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갈 때까지 안 가보는 겁니다. 갈 때까지가 가가지고
너무 많이 노는 겁니다. 너무 많이. 뭐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걸 보면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뭐 그렇게 다 해보기 바랍니다. 구미 산단 이런 무너진 건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항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국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늘 답답하니까 시야를 좀 넓히는 측면에서 이제 세계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다 보니까 좌측 상단의 가장 톱 뉴스가 트럼프가 측근인 국가안보보좌관을 쳐낸 겁니다. 취임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국의 대북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아주 강성 인물을 앉혔습니다. 플로리다의 하원 의원 출신인 마이클 왈츠라는 인물을 앉혔는데 그걸 이제